대한민국의 고속철 KTX. 한국에 들어오기까지 프랑스는 처음 했던 계약과 막상 개발 과정에서 말이 달랐죠. 그 과정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기술을 훔치러 왔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기적을 만들러 갔습니다. TGV의 심장부에서 조롱받던 한국인들, 그들은 포기 대신 밤샘을 선택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릴 때조차 기술을 외우던 그 집념이 15년 뒤 프랑스를 놀라게 했고 세계를 감탄시켰습니다. 과연 왜 그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걸까요? 이 믿기 힘든 이야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해요. 저는 피에르 듀부아입니다. 1995년 당시 프랑스 알스톰사에서 TGV 설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였죠. 그때 제 나이가 35세였으니까 지금은 64세가 됐네요. 파리 근교 베르사유에서 아내 마리와 두 아이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크루아상과 커피로 아침을 먹고 8시 30분에 회사에 도착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한국인들과의 만남이었죠. 그 만남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1995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알스톰사 본사 3층 회의실에서 갑자기 공지가 내려왔어요.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이 와서 6개월간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회의실 안의 형광등이 차가운 빛을 내뿜는 가운데 저는 솔직히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 저희 마음속에는 약간의 우월감이 있었어요. 프랑스는 TGV로 세계 고속철도 역사를 써온 나라였으니까요. 1981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줄곧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사람들이 뭘 배우러 온다는 거였죠. 한국? 그게 어디지? 동료 엔지니어 알랭이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을 때 저도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알랭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엔지니어로 TGV 초기 개발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아시아 어딘가 아닐까? 일본 근처쯤? 그 정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그들을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복도를 걸어가면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기억나네요. 또 아시아에서 기술 배우러 오는구나. 뭐 대충 6개월 있다가 갈 거 아냐? 이런 식이었어요. 고속철도라는 게 유럽에서 시작된 기술인데 동양 사람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저 선진 기술을 배우러 오는 평범한 연수생들 정도로 여겼습니다. 첫날 한국 연수단을 만났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5년 4월 3일 월요일 오전 9시 알스톰사 1층 로비에서였어요.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운데 1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어요. 모두들 40대 정도로 보였고 굉장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장은 우리 유럽 스타일과는 약간 달랐지만 깔끔했어요. 특히 김 부장이라고 소개받은 분이 인상적이었어요. 키가 한 180cm 정도 되고 각진 턱에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겨 빗었고 검은 정장에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온 김진수입니다. 그분이 서투른 영어로 인사했을 때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발음이 정말 어색했거든요. 알 발음이 특히 어려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의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반드시 해내겠다는 각오가 서린 것 같았어요. 다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철수라는 젊은 엔지니어는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날카로운 눈매에 항상 메모장을 들고 다녔어요. 이상현이라는 분은 40대 중반으로 묵직한 인상이었고 조용하지만 집중력이 강해 보였습니다. 모두들 한결같이 진지하고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알스톰사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됐는데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우리 프랑스 직원들과 한국인들이 마주 앉았어요. 회의실 벽에는 TGV의 발전 역사를 보여주는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파리 근교의 봄 풍경이 보였습니다. 회사 측에서 생산 기술만 전수한다고 발표했을 때 한국인들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지는 걸 봤어요. 김 부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어두워지더군요. 옆에 앉은 박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싶었거든요. 김 부장이 급하게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회사 정책이었습니다. 설계 기술은 우리 회사의 핵심 비밀입니다. 과장이 단호하게 말했을 때 한국인 중 한 명이 주먹을 꽉 쥐는 걸 봤습니다. 바로 박철수였어요.
그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날 오후부터 저는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연수생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쉬는 시간 15분 동안에도 계속 기술 자료를 들여다보고 서로 한국말로 열심히 토론하더군요. 그들이 하는 한국말은 제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지만 분위기만으로도 뭔가 절박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들을 지켜본 적이 있어요. 박철수가 종이컵에 커피를 따르면서도 계속 설계 도면을 보고 있더군요. 다른 한국인이 다가와서 뭔가 물어보니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는데 표정이 매우 진지했어요. 마치 시간이 없다는 듯이 조급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그들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보통 1시간 30분 정도 여유롭게 점심을 먹는데 한국인들은 30분 만에 후다닥 먹고는 다시 자료를 펼쳐놓고 공부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들 뭔가 특별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 마리에게 말했을 때 아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당신도 처음 독일에 연수 갔을 때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1988년 저도 독일 지멘스에 3개월 연수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에게서는 그때의 제가 느끼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저는 특별한 것을 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뭔가 간절하고 절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그들은 3층 설계실 앞 복도를 서성거렸어요. 처음에는 화장실을 찾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설계실 문이 열릴 때마다 안을 기웃거리더군요. 그들의 목을 쭉 빼고 안을 들여다보는 모습이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 같았어요. 화장실 가는 길에도 유난히 우리 사무실 쪽을 기웃거렸습니다. 제 책상 근처를 지나갈 때면 걸음을 늦추면서 컴퓨터 화면을 흘깃 보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걸 보니 뭔가 계획적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3시쯤이었어요. 저는 설계실에서 TGV의 새로운 브레이크 시스템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철수가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는 당황한 듯 급히 자리를 떴어요. 피에르, 저 한국인들 좀 이상하지 않아? 동료 마르크가 제게 귓속말했습니다. 마르크는 30대 후반의 전력 시스템 전문가였는데 항상 유머 감각이 좋은 친구였어요. 맨날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어. 마치 스파이 같다니까? 그의 말에 저도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다른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나쁜 의도라기보다는 간절함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이가 과자 가게 앞에서 유리창 너머로 과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애틋한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김 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샐러드를 먹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을 걸더군요. 피에르 씨,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서투른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있었고 손도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서 따라갔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진 자리에 앉아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궁금했거든요. 창밖으로는 파리의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오고 있었고 멀리서 동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김 부장의 표정은 매우 진지했습니다. 김 부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TGV 정말 대단하네요. 시속 320km로 달리는 걸 보니 마치 꿈 같았어요. 그의 눈이 반짝이며 말했어요. 어떻게 그런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특히 고속에서의 안정성은 어떻게 확보하시는 건가요? 질문 하나하나가 정말 진지했어요. 그의 눈에서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열정을 봤어요. 지금까지 만난 다른 나라 연수생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연수생들은 형식적으로 질문하고 대충 들었는데 김 부장은 달랐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간절했거든요. 기본적인 원리는? 저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만 해줬습니다. 공기역학적 설계의 중요성, 차체 무게 배분, 기본적인 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김 부장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었어요. 심지어 작은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말이에요. 그 메모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검은색 가죽 표지에 이미 수십 페이지가 빼곡히 적혀 있더군요. 한국어로 적힌 것 같았는데 글씨가 정말 작고 꼼꼼했어요. 중간중간 영어 단어들도 보였고 간단한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제동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김 부장이 또 물어봤을 때 저는 그의 진지함에 감동받았습니다. 열 발산 처리가 핵심이에요. 고속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엄청난 열이 발생하거든요. 제가 설명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메모했어요. 그 이후로 다른 한국인들도 하나둘씩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라는 젊은 엔지니어는 특히 적극적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커피 휴식 시간에 제게 다가와서 질문했습니다. 피에르 씨, 진동 제어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고속에서 차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기술 말이에요. 전력 공급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곡선 구간에서 원심력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펜터그래프와 전선의 접촉은 어떤 원리인가요? 질문이 끝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었어요. 이론적인 지식은 이미 상당히 갖추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와서 질문하니까 제 업무에 방해가 되더군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고 있으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자신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 것처럼 진지했거든요. 어느 날은 이상현이라는 분이 찾아왔어요. 40대 중반의 침착한 분이었는데 궤도와 차체의 관계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기초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이 있는 기술적 내용까지 물어봤어요. 그분의 질문을 듣다 보니 이미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저는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다른 나라 연수생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온 엔지니어들은 대충 시간만 때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어요. 매 순간 뭔가를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도 기술 이야기만 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한국말로 기술적인 토론을 하더군요. 가끔 영어 단어들이 섞여 나오는데 서스펜션, 공기역학, 견인력 같은 기술 용어들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국인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걸 봤어요. 3층 휴게실 구석에서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한국말로 열띤 토론을 하더군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 같았어요. 김 부장이 중심이 되어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가끔 박철수가 열정적으로 뭔가를 말하면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연수생이 아니구나. 그 중에서 박철수가 특히 열정적으로 말하는 걸 봤습니다. 주먹을 쥐고 뭔가를 강조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의 눈에서는 강한 의지가 느껴졌고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김 부장도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요. 뭔가 큰일을 하려는 사람들이야.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들을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훔치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려는 사람들이구나 싶었거든요. 그런 마음이 제게도 전해져 왔습니다.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이 지나자 한국인들의 행동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설계실 근처에서 그들을 발견하는 일이 하루에도 서너 번씩 있었어요. 아침 9시쯤 출근해서 복도를 지나갈 때, 점심시간 직후 오후 2시쯤, 그리고 퇴근 직전인 오후 5시쯤까지. 마치 시간표를 짜놓고 정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팀에서도 눈치를 채기 시작했습니다. 자크라는 보안 담당자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저 동양인들 뭔가 수상해. 맨날 설계실 주변만 맴돌고 있어. 자크는 50대 초반의 군인 출신으로 눈이 매우 예리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의심스럽게 생각한다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더 대담해졌다고 할까요? 어느 날은 박철수가 설계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다가 제게 발각된 적도 있었어요. 뭐 하세요? 제가 물어보니 그는 당황한 듯 화장실을 찾고 있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었거든요. 거짓말인 게 뻔했지만 저는 웃으며 넘어갔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걸 보니 정말 간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뭔가를 알려고 하는 마음이 이해됐어요. 어느 날 오후 3시쯤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띵동띵동 하는 경보음이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지면서 모든 직원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저도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동료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향했어요. 봄 햇살이 따뜻했고 건물 앞 광장에는 200여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점호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중 한 명이 보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바로 박철수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어디 갔지?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봤을 때 저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저 사람이 지금 15분 정도 지나서 보안요원 자크가 박철수를 데리고 나오더군요. 박철수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손도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뭔가를 해냈다는 듯한 만족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 뭐 했냐면? 자크가 저에게 귓속말했습니다. 화재 경보 중에 3층 설계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다고 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술을 배우려고 하다니요. 만약 제대로 발각됐다면 즉시 추방당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박철수는 그런 위험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가 불과 5분 동안 TGV의 제어 시스템 화면을 보면서 필사적으로 암기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대단한 용기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집중력이었습니다. 피에르 씨, 죄송합니다. 다음날 박철수가 제게 사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한 기술이에요. 우리나라 미래가 걸린 문제거든요. 그 말을 할 때 그의 주먹이 꽉 쥐어져 있는 걸 봤어요. 그의 눈에서 절망과 간절함이 동시에 보였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정책상 핵심 기술을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알스톰사는 TGV 기술을 회사의 핵심 자산으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간절한 사람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김 부장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카페테리아 구석자리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는데 그의 표정이 정말 무거웠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꼭 성공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졌어요. 정부에서도 관심이 많고 언론에서도 지켜보고 있어요. 김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패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무거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기대를 등에 지고 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어떤 기대인가요? 제가 물어보니 김 부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고 싶어요. 고속철도는 그 상징 같은 거예요. 일본도 하고 있고 독일도 하고 있는데 우리만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간절함이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들의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족과 떨어져서 낯선 땅까지 온 거였습니다. 그때 제가 젊었을 때 독일에 연수를 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1988년 독일 지멘스에서 3개월 동안 고속철도 기술을 배울 때였죠. 그때도 프랑스가 독일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필사적이었거든요. 지금의 한국인들과 똑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당시 독일 엔지니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도 지금 제가 한국인들을 대하는 것과 비슷했었어요. 약간의 우월감과 함께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봤죠. 하지만 저도 그때는 정말 간절했었어요. 프랑스 TGV를 세계 최고로 만들고 싶다는 꿈이 있었거든요. 엔지니어라면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날 밤 집에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물론 회사 기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도움을 줄 방법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최소한 인간적인 연대감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기술을 가르쳐 줄 수는 없었지만 힌트 정도는 줄 수 있었거든요. 3층 복도에 TGV 발전사 포스터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런 식으로 간접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험 운행 비디오를 상영하는데 관심 있으시면 와보세요. 이런 정보도 슬쩍 알려줬어요. 한국인들은 제 작은 힌트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조금만 알려줘도 스스로 더 많은 걸 찾아내더군요. 어느 날은 박철수가 3층 포스터 앞에서 30분 넘게 서 있는 걸 봤어요. TGV의 발전 과정을 보여주는 연대기 포스터였는데 정말 꼼꼼히 보고 있더군요. 작은 메모장에 뭔가를 적어가면서 말이에요. 그 모습이 정말 진지해 보였어요. 이 사람들 정말 대단해. 저는 점점 감탄하게 됐습니다. 이런 학습 능력은 처음 봤거든요. 작은 단서만 있어도 스스로 전체 그림을 그려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로 전체 퍼즐을 맞춰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어요.
저녁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공부하는 모습도 자주 봤고 주말에도 나와서 자료를 정리하더군요. 심지어 일요일에도 회사에 나와서 도서관에서 기술 서적을 읽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저녁 7시쯤 거의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에 3층을 지나가다가 한국인들이 모여 있는 걸 봤어요. 회의실에서 조용히 토론하고 있었는데 칠판에는 복잡한 도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만의 스터디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박철수가 칠판 앞에서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가끔 질문이 나오면 모두 함께 토론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런 열정이 있다면 분명히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서 상황이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보안팀에서 한국인들을 본격적으로 감시하기 시작했거든요. 자크가 특별히 한국인들만을 담당하는 감시원을 배치했어요. 설계실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라는 경고문까지 한국어로 번역해서 게시했습니다. 저는 안타까웠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더군요. 이제는 직접적인 접근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저와 다른 엔지니어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기술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죠. 카페테리아에서 우연을 가장해서 제 옆에 앉는 시기였어요. 안녕하세요, 피에르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해서 서서히 기술 이야기로 유도하는 거였습니다. 정말 영리한 방법이었어요. 피에르 씨, TGV 개발 초기에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뭔가요? 박철수가 샐러드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의 질문은 항상 핵심을 찌르는 것들이었거든요.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는 자세였어요. 어느 날은 이상현 씨가 궤도 기술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며 접근했어요. 콘크리트 슬래브 궤도와 자갈 궤도의 차이점이 뭔가요? 고속에서는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이런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겼습니다. 엔지니어로서의 동질감이랄까요? 같은 기술자끼리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는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박철수가 진동 제어에 대해 물어봤는데 순간적으로 냅킨에 서스펜션 시스템의 기본 원리를 그려서 보여준 거예요. 간단한 스케치였지만 핵심 원리는 들어있었죠. 박철수의 눈이 번쩍 뜨이더군요.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가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뿌듯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혹시 누군가 봤을까 봐서 말이에요. 다행히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일이 결국 보안팀에 발각됐습니다. 며칠 후 과장이 저를 불러서 경고했어요. 피에르, 한국인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라. 회사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표정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들이 너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과장의 말에 저는 곤란한 입장이 됐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였거든요. 기업 기밀을 보호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인들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접근해와도 적당히 둘러대고 자리를 피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을 보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김 부장의 절망적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박철수와 마주쳤을 때 그가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피에르 씨, 우리 때문에 곤란하시죠?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이런 좋은 사람들을 도와주지 못한다는 게 말이에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한국인들도 포기하는 것 같았어요. 연수 기간이 이제 2개월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감시가 너무 심했습니다. 자크가 특별히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인들이 저에게 송별회를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피에르 씨, 그동안 도움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자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은 터라 정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어요. 가지 말라고 했잖아. 아내 마리가 걱정했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엔지니어끼리의 우정인데 뭐가 문제야? 결국 저는 송별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알렌과 몇몇 동료들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그들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송별회 당일인 토요일 저녁, 파리 시내 몽마르트 언덕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한국인들이 미리 예약해 놓은 개인 룸이었어요.
촛불이 켜진 아늑한 분위기였고 창밖으로는 파리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김치와 불고기를 준비해 왔더군요. 한국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그들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김치는 정말 특별한 맛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매워서 깜짝 놀랐지만 계속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군요. 불고기도 달콤하면서 맛있었어요. 와인이 몇 잔 돌고 나니 분위기가 편해졌습니다. 그제야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어요. 한국인들도 긴장이 풀렸는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철수는 생각보다 유머 감각도 좋았고 이상현 씨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때서야 저는 그들의 진짜 마음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싶어요. 김 부장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 간절한 소망이었거든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프랑스도 처음에는 독일을 따라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가 됐어요. 김 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많은 것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회사 기밀은 아니었지만 엔지니어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는 충분히 전해줄 수 있었거든요. 고속철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 다음이 승차감이고요. 이런 기본적인 철학부터 시작해서 실제 운용 경험까지 나눴어요. 한국인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소중히 들었어요. 메모는 하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기억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진지한 태도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배우려는 마음이 전해져 왔거든요. 6개월의 연수가 끝나갈 때쯤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국인들과 정이 많이 들었거든요. 비록 언어는 달랐지만 엔지니어로서의 공감대가 있었어요. 특히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이렇게 열정적이었나 싶을 정도였어요. 마지막 주가 되자 한국인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직 원하는 만큼 배우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역력했거든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들의 무거운 표정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박철수는 거의 절망에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이대로 돌아가야 하나? 어느 날 김 부장이 혼잣말하는 걸 들었어요. 카페테리아에서 혼자 앉아 있으면서 말이에요.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6개월 동안의 노력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채 끝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지막까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은 며칠 동안 더욱 집중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기술 서적을 읽는 시간도 늘렸고 가능한 모든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가려고 했어요. 작별 인사를 할 때가 왔습니다. 1995년 9월 29일 금요일 오후 5시 알스톰사 1층 로비에서였어요. 한국인들이 가방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많이 달라 보였어요. 더 성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김 부장이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걸 봤습니다. 비록 원하는 만큼 배우지는 못했지만 피에르 씨 덕분에 많은 걸 느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이 뭉클했어요. 언젠가 꼭 한국에 오세요. 그때는 우리가 대접하겠습니다. 박철수도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그의 손이 거칠다는 걸 느꼈어요. 아마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 거친 손에서 그의 노력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한국인들도 하나하나 인사를 했어요. 이상현 씨는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짧게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모두들 아쉬워하는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결의에 찬 모습도 보였습니다.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라는 각오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과연 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6개월 동안 본 그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지만 현실은 냉혹했거든요. 고속철도 기술이 그렇게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과연 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들이 떠난 후 저는 계속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고속철도는 정말 복잡한 기술이었어요. 수십 년의 노하우가 축적되어야 하는 분야였거든요. TGV도 처음부터 완벽했던 건 아니었어요. 1970년대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시험 운행 중에 탈선 사고도 있었고 기술적 문제들도 많았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완성된 모습이 된 거였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과정을 얼마나 빨리 극복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정부나 국민들의 기대도 클 텐데 과연 그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1996년 봄쯤에 한국에서 고속철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경부고속철도라는 이름으로 서울과 부산을 잇는 노선을 만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2004년 드디어 한국 KTX가 개통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TV에서 하얀색 KTX가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해냈구나. 감격스러웠습니다. 불과 9년 만에 실제로 고속철도를 운행하다니요. 정말 놀라운 속도였어요. 하지만 그것도 놀라운 건 서막에 불과했어요. 2009년에 또 다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순수 자체 기술로 KTX 산천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정말로? 회사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한국 기술을 조사해보자. 알스톰사에서 급히 조사팀을 꾸렸습니다. 저도 그 팀에 포함됐어요. KTX 산천의 기술 수준을 분석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 TGV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어떤 부분은 오히려 더 발전된 것 같았고요. 소음 수준, 에너지 효율성, 승차감.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동료들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기초기술조차 없던 나라였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독자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정말 미스터리였어요. 그때 문득 1995년 그 한국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김 부장, 박철수, 이상현. 그들의 간절한 눈빛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기억났어요. 아, 그때 그 사람들이 해낸 거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의 그 간절함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는 점점 호기심이 커졌어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다른 분야 발전상도 놀라웠어요. 자동차, 조선업, 반도체, 심지어 휴대폰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더군요. 이런 전방위적인 발전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한국 기술진과의 교류를 제안했을 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그들을 만날 기회였거든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 이런 성과를 이뤄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2010년 10월 저는 인생에서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는 아니었어요. 한국인들이 프랑스를 떠날 때가 첫 번째였다면 이번이 진짜 한국 땅을 밟는 첫 번째였죠. 15년 만에 다시 그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모습부터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김포공항에 내렸을 때의 첫인상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건물부터가 파리의 드골공항 못지않게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15년 전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리와 스틸로 만든 현대적인 건축물들, 깔끔한 안내시설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피에르 씨. 공항 출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아니, 이제는 김 사장이 된 분이 저를 반겨줬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더군요. 여전히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감이 더해져 있었어요. 성공한 사람의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외모는 많이 변해 있었어요. 머리에 은발이 섞였고 얼굴에도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 당당해 보였어요. 15년 전 프랑스에서 만났을 때의 그 절박하고 간절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성취감과 자부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서울 시내로 가는 길에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8차선 고속도로에는 최신형 자동차들이 질서정연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도로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들과 깔끔한 가로등들까지 모든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었습니다. 1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 같아요. 제가 감탄하며 말하자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특히 고속철도 개발 이후로 모든 분야에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의 말에서 깊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에 김 사장이 한국의 변화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GDP도 세계 10위권에 들어갔고 자동차 수출량도 세계 5위예요. 조선업은 세계 1위고요. 숫자로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놀라웠는데 실제로 보니 더욱 실감이 났어요. 그 다음날 현대로템 공장을 견학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의왕에 있는 거대한 공장이었어요. 공장 규모부터가 알스톰사보다 훨씬 컸습니다.
최신식 설비들이 가득했고 로봇들이 정밀하게 작업하고 있었어요. 이런 첨단 시설에서 KTX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박철수를 다시 만났어요. 이제는 부장이 된 그가 직접 KTX 산천을 안내해줬습니다. 15년 전 그 젊은 엔지니어가 이제는 중견 기술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만든 고속철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KTX 산천을 직접 보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관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TGV보다 더 세련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유선형 디자인이 정말 아름다웠고 도장 상태도 완벽했어요. 정말 여러분이 만든 건가요? 저는 믿기 어려웠거든요. 네, 100% 우리 기술입니다.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을 때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5년 전 그 절박했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설계실 문 앞에서 기웃거리던 그 청년이 화제. 경보 중에도 기술을 배우려 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거였어요. 내부를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좌석 배치가 TGV보다 훨씬 합리적이었고 내장재의 품질도 뛰어났어요. 특히 소음 수준이 정말 낮았습니다. 실제로 시속 300km로 달릴 때도 이렇게 조용해요. 박철수의 설명에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승차감 테스트를 위해 짧은 구간을 시승해 봤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가속도 부드럽고 진동도 거의 없었어요. 심지어 컵에 담긴 물이 전혀 흔들리지 않더군요.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셨나요? 제가 물어보니 박철수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예요.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그 속에 15년간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실은 피에르 씨가 1995년에 알려주신 힌트들이 큰 도움이 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뿌듯하면서도 경이로웠어요. 그 작은 힌트들로 이런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니요. 정말 대단한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냅킨에 그려준 간단한 스케치가 이런 완성된 기술로 발전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김 사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보다 더 어려웠던 게 있었거든요. 바로 마음가짐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의 싸움이었죠. 그 말에서 그간의 고생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말입니다. 김 사장의 말에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적인 벽을 뛰어넘는 것이 더 어려웠다는 거였죠.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인들의 저력이 이런 거구나. 단순히 기술을 베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의 특별함이었어요. 창조적 모방을 넘어선 창조적 혁신이었습니다. 다음날 KTX를 직접 타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전까지 50분 거리였어요. 시속 300km로 달리는 동안 정말 놀라웠어요. TGV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뛰어났어요. 특히 승차감과 정시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떠세요? 동행한 박철수가 물어봤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TGV보다 좋네요.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KTX가 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15년 전 그 간절했던 청년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자가 된 거예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인들에게는 정말 특별한 무언가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인 일요일, 저는 정말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김 사장과 마지막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어요. 피에르 씨, 우리 회사에서 고문으로 일해보시겠어요? 김 사장의 제안에 저는 커피컵을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15년 전과는 완전히 상황이 뒤바뀐 거였거든요. 그때는 한국인들이 프랑스에 와서 기술을 배웠는데 이제는 한국이 프랑스 엔지니어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정말 상전벽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놀라서 되묻자 김 사장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차세대 고속철도를 개발하는데 피에르 씨 같은 경험 많은 전문가가 필요해요. 물론 조건은 프랑스보다 훨씬 좋게 해드릴게요. 그의 진지한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제는 저희가 기술을 수출하는 입장이 됐어요. 박철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속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뛰어넘은 거예요. 이런 역전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고속철도는 시속 400km를 목표로 해요. 박철수가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말 미래적인 디자인이었고 기술 사양도 놀라웠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은 도전이에요. 그 순간 저는 15년 전 프랑스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그 간절함을 다시 봤어요. 성공했지만 여전히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정신이었습니다. 안주하지 않고 계속 전진하려는 한국인의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사장이 마지막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서 한국인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가 기술을 주지 않고 속였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낸 거죠. 그때 피에르 씨가 보여주신 건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김 사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준 것뿐인데 그들은 그것으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한국인의 학습 능력과 응용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작은 씨앗으로 거대한 나무를 키워낸 것 같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주일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웠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저는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본 것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해줬습니다. 알스톰사 회의실에서 한국 출장 보고를 할 때 모든 임원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더군요. 정말 그들이 독자 기술로 만든 거야? 한 임원이 의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직접 봤습니다. 우리 TGV보다 더 뛰어난 부분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지만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믿기 어려운 발전이었거든요.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어요. 기술력뿐만 아니라 자신감, 추진력, 미래에 대한 비전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KTX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터키에 수출한다는 뉴스를 봤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이제는 한국이 기술 수출국이 된 거였습니다. KTX 수출 계약 체결 이런 헤드라인을 볼 때마다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을 배우러 다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각국의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브라질, 인도네시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을 원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났어요. 심지어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민족이야. 저는 계속 감탄했어요. 2015년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차세대 시험용 고속열차로 시속 421.4km라는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였어요. 이건 아시아에서는 최고 기록이었고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이었습니다. 또 해냈구나. 저는 뉴스를 보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인들이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성과를 낼 줄은 몰랐어요. 그들의 기술 발전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답은 간단했습니다. 한국인들의 해낼 수 있다는 정신력,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내려는 창조정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비밀이었어요. 이런 정신력이 있다면 무엇이든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4년 지금도 한국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K-팝으로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K-드라마로 각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에서도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류 열풍, 코리안 드림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어요. 한때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된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서 한국이 초고속철도 하이퍼튜브 기술을 개발한다는 소식을 봤어요. 시속 1000km를 목표로 한다고 하더군요. 또 해낼 거야.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인들이니까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들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내는 것이 한국인의 특성이거든요. 이미 수없이 증명해 왔잖아요. 고속철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심지어 문화 콘텐츠까지. 15년 전 한국에서 만난 김 사장에게서 얼마 전 이메일이 왔습니다. 피에르 씨 덕분에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하이퍼튜브가 완성되면 첫 번째로 초대해드리겠어요.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영웅은 그들이라는 걸 말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속였지만 그들은 그 속임수를 딛고 일어나 더 위대한 것을 만들어냈어요. 진짜 기적을 만들어낸 건 한국인들의 불굴의 정신력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끝까지 해내는 의지였습니다.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신력이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 절대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꿈.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에요. 이런 정신력이 한국을 오늘날의 선진국으로 만든 거죠. 단순히 경제적 성장만이 아니라 정신적, 문화적으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이런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불굴의 정신력 때문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열정,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이런 정신력은 어떤 교과서에서도 배울 수 없는 한국만의 특별한 자산이에요. 앞으로 한국이 어떤 놀라운 일들을 더 해낼지 정말 기대됩니다. 분명히 세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할 거예요. 그들에게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오직 가능성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인들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저도 이제는 불가능이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생각하게 됐거든요. 한국인들과의 만남은 제게 단순히 기술적 경험만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을 가르쳐줬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민족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제 인생의 큰 행운이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것, 그리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특별한 힘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예요. 한국인이라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KTX를 만들어낸 그 정신력으로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세계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국인의 DNA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특별한 힘이 있어요.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성공 스토리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세상 모든 감동 모아. 감동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